예, 모델링 방법론 물질 모델링입니다. 그 물질 모델링의 유형으로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건축이 있겠죠. 그리고 조각, 그 다음에 이제 공예나 도예, 도자기, 그리고 목공, 뭐 가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이제 물질 모델링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선 그 조각의 이제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조각을 전공하는 그 예술가들, 그분들이 이제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은 초창기에, 그러니까 원시 시대하고 고대, 그때는 자연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해서 재현하는 그런 조각이 일반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representation,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성, construction, 그러니까 뭔가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조각에다가 이제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델링의 그 심상을 표현하는 그런 단계, 그게 이제 구성이죠. 그 다음에는 제시,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능동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객체로부터 얻은 소재를 표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욕구, 욕망, 심리적 상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즉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식의 조각이 근대 이후 현대까지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 와서는 소위 이제 현대 조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면 이제 해체, 디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적인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이제 조각 작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조각의 변천 과정은 다른 뭐 미술이나 음악, 그 다음에 뭐 건축 이런 다양한 그 모델링 그 분야에서 유사한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조각의 변천사, 뭐 조각의 역사 이거를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 크게 뭐 두 가지로 조각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느냐, 즉 객체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조각을 그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법, 그죠?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었던가. 근데 사실 그 기법상의 변화는 동시대, 그러니까 어떤 그 조각의 한 사조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 세부 분야에서는 이제 기법상의 차이가 등장함으로써 뭐 더 자세하게 쪼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조각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기법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면 조각을 재료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법과 마찬가지로 재료도 같은 사조 안에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뭐 그 조각의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조각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 조각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은 객체를, 즉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었던가, 그것이 이제 주안점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이미 이제 철학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죠? 주체론에서
근데 그거와 상당히 맥락이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모델링 행위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주체의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주체가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무엇을 보려고 했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 즉 주체론을 이해한다면 이런 매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모델링 방법론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주체의 변화 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체론 강의 들을 때도 그 하나하나 뭐 그 명칭 이런 거에 너무 그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물질 모델 중에서도 이제 조각과 건축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미술은 지난번에 살펴봤고, 그죠? 회화. 근데 그 회화의 변천 과정, 그러니까 미술 사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철학의 역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조각,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조각도 그러고 다음에 얘기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학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안점은 객체를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더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예술 사조도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객체에 따른 조각 구분을 그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구상 조각, 비구상 조각, 추상 조각. 그러니까 구상 조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물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대상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실물의 물리적 그 재현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건 난해하긴 한데 감성 그에 이제 우리 감각 인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를 5가지 감각 기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우리 뇌 안에 감각 인상이 생깁니다. 그럼 그 감각 인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가감 없이, 인간의 어떤 주관적 판단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거를 미술에서는 인상파 화가라 그랬죠. 마네, 모네, 뭐 르누아르, 드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구상이다, 구상 미술이다. 그러니까 조각 작품을 만들 때도 그렇게 그 눈에 비친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인상주의 조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조각 부분에서도 그런 성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상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감정의 상태나 관념은 어디서 생기죠? 이건 지성에서 생기는 거죠. 이걸 물질의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과 다른 게 이거는 사물에서 얻은 어떤 인상, 사물을 본 그 느낌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감상, 그러니까 감성은 다르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감정은 어떤 그 사물의 인지 상태에서 이 화학적 반응, 우리 뇌 안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슬프고 기쁘고 뭐 즐겁고 뭐 두렵고 이런 것이 감정이죠.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감정을. 또 관념, 이거는 지성의 결과로 생기는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서 그 감각 인상을 받으면 그 감각 인상을 이해하고 그걸
해석하고 분류하고 이런 지적 판단을 하죠. 그때 생기는 우리 뇌 안에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그러죠. 뭐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질의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과 지성을, 즉 관념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물의 그 성격의 어떤 특징을 딱 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주관이 개입됩니다. 작가가, 그 주체가 사물에서 일부 특징만,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특성만 뽑아내서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의 그 추상성,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추상조각이죠. 현대 미술에 오면은 이제 추상 미술이 유행을 하듯이 이 조각 부분에서도 추상 조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 조각은 난해하죠. 봐도 도대체 뭘 표현하려고 했었던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각의 역사는 객체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연대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 이렇게 완전 원시 시대죠. 이때는 자연물이 객체였어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그대로 그 조각으로 표현을 했죠. 물질로. 그리고 이제 그 청동기, 철기 시대, 이제 고대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이게 이제 이집트 시대, 서양의 이집트 시대. 이때는 신을 인간이 만들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 이거를 주로 조각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가 등장을 하죠.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시작도 끝도 없고 뭔가 완전한 존재, 이걸 이제 이데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추구했고, 이런 예술에서도 특히 이제 조각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완벽한 신의 세계를 그 조각으로 구현하려고 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전 시대, 이때가 이제 그 그리스, 뭐 로마 시대 그 초기죠.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는 그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죠. 그래서 신이 계속 중요하지만 그 왕이 신하고 이렇게 거의 뭐 동일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왕들이 본인 그 신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건축이나 이런 조각에서도 그런 풍조가 나타납니다. 고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다가 이제 그 중세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부터 이제 그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콘스탄티누플, 거기를 중심으로 한 비잔틴 문화가 시작하죠. 그거를 이제 중세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한 1000년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기독교 사회죠. 그 중세에는 완전히 신의 그 지배, 이게 이제 그 서양 세계를 완전히 지배를 하죠, 신이. 그러면서 이제 뒤로 그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인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르네상스, 그 예술 문화혁명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본격적으로 전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이 근세 이후에는 인간이 상당히 중요한 객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무슨 뭐 로코코, 무슨 바로크, 낭만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귀족들의 그 화려한 삶, 그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주요 객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 인상파와 같은 그런 감각 인상, 감성의 결과물 그런 거를 그리려고 하는 그런 사조가 나타났었죠. 이 미술에서도 조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빛의 어떤 그 비친 모습, 어느 한 순간의 그 사물의 그 감각 인상 이런 것들을 조각으로 담으려고 했던 그런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누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뭘 가리키려고 하는 이게 이제 지성의 산물이거든요. 그런 게 도덕적 판단, 윤리, 의식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에 등장을 하고 조각에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하면 이제 과학혁명이 시작되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능성, 그 인간의 어떤 편리성, 인간이 그 일을 할 때 또 무슨 일상생활에서 편리한 기능을 부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조각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이후 현대 조각에서는 그 상상, 그러니까 이게 다 이성의 산물들이죠. 추상,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이 주요 객체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한번 실제 그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작품 하나하나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뭐 퀴즈로 내지도 않고 시험 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 모델의 객체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사조? 사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분의 하나의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뭐 이런 그 이게 뭐 낭만주의냐, 뭐 로코코냐, 바로크냐, 뭐 고딕이냐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미술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미술도 보고 그러니까 회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각도 보고 건축도 보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음악도 이런 사조에 따라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양 수준이 많이 올라가겠죠. 요게 이제 그 뭐 몇만 년, 7만 년, 그 빨라야 5만 년 전 BC 그때 등장한 아주 원시 시대의 조각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빌렌도르프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비너스 상이에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비너스 상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죠. 아마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긴 여성이 아름답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다산의 상징,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이 종족 번식이 되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풍만한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 뭐 여성미를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모델링의 의도고 재료는 이제 돌을 쓴 거죠.
여기 뭐 뿔잔을 든 여인, 여기서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그 미적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죠, 그죠? 다르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들만 발견이 되는 걸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렇게 풍만한 여성들이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빌로니아 시대,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이죠. 바빌로니아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일대에서 그 문명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탄생을 했죠.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바빌로니아죠.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이런 조각 작품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밤의 여왕, 이슈타르가 이제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냐면 미와 연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연애, 전쟁, 다산, 섹스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 바빌로니아의 신이에요. 이슈타르가.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이렇게 조각 작품을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뭐 여성을 보는 미적 판단 기준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여기 보면 그 밑에 발 모양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사자상이 두 개가 이 이슈타르 신을 바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올빼미인가요? 이게 양쪽에 두 마리가 올빼미가 버티고 있고, 이게 이제 동물들이 또 여기 보면은 이 여신을 호위하고 있고 밑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 이 여신인 것이 이 날개를 보면 알죠.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 객체는 이게 신이죠. 이데아. 의도는 신에 대한 욕망을 표현했겠죠. 재료는 돌로 이제 만든 조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뿔이 있는 관을 쓰고 있는 인물상, 뭐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명이죠. 이거의 의도는 국가 권력, 그 왕이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 치마 같이 생긴데 여기 여러 가지 문자가 있죠. 이게 아마 어쩐 법조문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 그리고 이 똑똑하다 이거죠. 왕이 이런 관을 쓴 걸 봐도 그렇고, 이게 견고한 이런 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왕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권위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객체는 당연히 이 당시의 왕 인물이죠. 재료는 돌로 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당시 이게 이제 고대 문명 시대의 조각 작품들은 이렇게 이데아의 세계, 왕의 권력 이런 것들을 주로 객체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이집트에 와서도 별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 18대 왕조 파라오 이그나톤의 부인 뭐 네페르티티 왕비의 흉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왕비들이 상당히 미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현대적 기준으로 봐도 뭐 전혀 손색이 없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 손꼽히는 미녀로 위엄과 우아함이 이제 공존하고요. 아름다우면서도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기원전 1345년에 석회석의 채색토 독일 베를린 신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베르티티 왕비가 객체고요. 의도는 왕비의 위엄과 위암을 표현하고 있고, 재료는 석회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떤 왕비의 위엄, 우아함, 이런 귀족들의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려고 했었던 것, 이게 드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면 특히 이 완벽한 이상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그러니까 뭐 황금비라든가 이 완전히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비척 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피타고라스의 어떤 그 기하학적 균형 이런 것들이 이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페플로스 코레라고 하는 이 여성 조각상이 이게 이제 코레가 아마 처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견된 건데 소매가 없는 두꺼운 페플로스 옷이죠. 이게 옷 페플로스가 옷을 입고 있고 머리카락과 눈, 치마, 입술, 희미한 이게 색깔을 칠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한 530년경에 제작이 된 거고 재료는 대리석을 썼고요. 그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 미술관의 소장품인데 상당히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하면은 균형과 조화의 미를 상당히 강조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시대의 그 남자, 그 육체의 균형이 상당히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팔등신 그런 비례도 아주 되게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고 전쟁에서 이제 죽은 젊은이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좌대에 보면은 여기 죽은 크로이소스의 무덤에 서서 그를 가엾게 여기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530년경에 이게 대리석으로 만든 거고 뭐 객체는 그 사람이 이제 저기가 됐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완전한 사람, 이데아적 성격을 가진 거의 신에 가까운 인간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뭐 우리 미술책에도 나오고 유명한 거죠. 그 원반을 던지는 사람. 이걸 뭐 디스코 폴로스라고도 부르죠. 기원전 450년경에 상당히 지금 봐도 아름답죠. 아주 그 육체의 어떤 균형 그리고 조화, 그 비례 이런 것들이 아주 거의 완벽합니다. 현대인의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남성미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객체는 이제 젊은 청년이었을 거고요. 신기하게도 이거는 주체, 그 조각 작가가 이름이 전해집니다. 미론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대 미술, 뭐 고전 시대까지도 이 주체를 알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 주체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일하는 사람이고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는 근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이후에는 작가들이 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작품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중세까지만 해도 작자 미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이 예술가들은 그 어떤 왕이나 이런 신전 뭐 이런 성당 이런 데서 일종의 일꾼들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시기가 중세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원전 450년 전 작품인데도 미론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료는 이제 청동을 썼고요. 또 하나 보죠. 이것도 우리 잘 아는 작품이죠.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여신이죠.
여신이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는 모습을 나타낸 작품인데 이건 기원전 한 350년. 이것도 주체가 프락시탈레스라고 하는 조각가의 이름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만 해도 이 중세하고 달리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인간하고 같이 교류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신들이 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은 결국 인간의 형상을 따서 다 신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신 중심의 사회라기보다는 신은 하나의 이데아적 성격, 인간이 만든 하나는 완벽한 세계일 뿐이지 그것이 인간의 뭔가 훨씬 우위로 앞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든 이 동로마 제국, 그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그 중세가 시작되던 그 시절부터 신이 이제 아주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거의 뭐 노예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암흑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대만 해도 인간과 신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교류하고 거의 대등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도 이제 신 흉내를 내려고 했었고, 어쨌든 이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이 작품은 프락시탈레스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고, 객체는 물론 신이죠, 여신. 그러니까 신화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 테고, 의도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고요. 재료는 이제 석고를 썼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미술 도록이나 뭐 책에도 가끔 등장하는 그리스의 조각이죠. 도마뱀 사냥꾼 아폴론. 고대 그리스어로 도마뱀은 이제 남자의 성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의 성기를 이제 의미했고요.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 사회 풍조였던 그 남성 간의 동성애를 이제 암시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이게 원작은 아니고 이제 그거의 모방작이 이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원작자가 프락시탈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고, 객체는 이제 젊은 남성과 도마뱀 이 두 개의 그 객체를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이죠. 의도는 이제 남성의 어떤 동성애를 암시하는 그런 작품이고, 재료는 이제 대리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도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 그러니까 후기죠. 그리스의 후기, 그러니까 로마의 병합되기 바로 이전 시기를 이제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죠. 이때 만든 조각품인데 목은 어디로 달아놨네요. 사모트라케의 이제 니케라는 게 우리말로 나이키예요. 승리의 여신. 객체는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 나이크, NIKE. 이게 이제 나이키 운동화 제품의 상표가 된 거죠. 의도는 이제 로도스 섬의 주민들이 에게 해전에서 승리한 거를 기념을 하고 어떤 역동성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유로운 자세와 격렬한 움직임, 표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었고, 재료는 대리석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런 몸의 균형이라든가 비례, 조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 조각 작품에 나타나죠. 어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헬레니즘
조각 작품 하나 더, 워낙 유명한 거, 우리 라오콘이라는 작품. 여러분이 혹시 유럽에 여행을 가거들란 이런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한번 모델링 이론 관점에서 이런 작품들을 관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주체는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주체들이 있어요. 이건 세 사람의 공동 작품인데 아게산드로스, 그리고 아테노도로스, 폴리도로스 이런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작이죠.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신화를 객체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 재료는 대리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라오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이제 목마에 숨어서 트로이 성에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트로이의 사제 이 라오콘, 여기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라오콘이에요. 이 사람이 그 옆에 아들 둘하고 그 독사 뱀의 그 고통을 받는 모습 있죠. 그래서 이 라오콘이 그런 그 그리스 연합군의 그 잠입 작전, 트로이 목마를 타고 들어가서 적을 무찌르려고 했던 그거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도 있었죠. 이게 물의 신이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이 라오콘과 그 아들한테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소재는 그런 신화에서 왔지만 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뭐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육체미가 완벽하죠. 비례라든가 조화, 균형. 이게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그 신화에 빗대어서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 조각 작품에 나타납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 없죠. 이것도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작품이죠. 비너스상. 이 팔이 잘려나간 건지 일부러 안 만든 건지 이건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 비너스 여신인데 이것도 여성의 몸을 아주 완벽하게 비례, 조화, 균형을 그래서 황금 비율, 팔등신 이런 신체 구조 이런 거를 여성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재료는 대리석이고요. 예, 밀로스 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루브르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면 볼 거 많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그 그리스 시대의 명작들을 감상하러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로마 시대로 넘어와요.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 그러면 이 귀족들, 왕 이런 신이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가 그런 이데아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다면 로마로 넘어오면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더욱더 인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라는 게 뭐 워낙 역사가 길잖아요. 기원전 뭐 한 9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망한 게 1450년 그 정도 되니까 거의 3000년 가까이 유지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우리가 어디로 보느냐, 언제까지를 보느냐 할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로마라는 거는 중세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시작되기 고임세,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했던 480년 전 이전에 로마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이전의 로마. 예. 그때만 해도 그리스하고 로마라는 게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정복을 해서 로마 제국을 그러니까 건설을 했지만 이때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터키죠. 그 지역이 이 동방 세계와 서방 세계가 만나는 그 중간 지대이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문물들이 막 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중동 고유의 어떤 이슬람 문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 좀 결합이 되고, 또 북방의 어떤 그 게르만족 이런 그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교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어떤 특정한 종교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각자의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같이 그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종교도 다원화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시기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실질적인 그 현실 세계에서 힘을 갖고 있는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려고 하는 그림도 그런 그 풍조가 있고, 이런 조각 작품에도 그런 그 시대 상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객체가 로마 귀족이고요. 여기서는 주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죽은 사람의 초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귀족이 죽으면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 그 흉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장사를 지낼 때 그 아마 제단에 놓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재료는 이제 청동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왕이죠.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아주 그 로마 여러 역대 왕 중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 왕이죠. 여기도 주체, 작가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 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비너스의 후예, 저 밑에 그 어린아이가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의 왕이 비너스의 후예일 수는 없죠. 그죠? 이 신의 자식이라고 이제 신화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후예라는 것, 군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상당히 이 대리석인데, 이 대리석으로 어떻게 이렇게 천의 모습을 재현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아주 아름다움의 극치죠.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 이 그 작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설하는 그 손을 쫙 뻗치고 연설하는 그 왕의 위엄, 권위 이런 것이 아주 잘 드러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평화 시대,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아주 융성하던 시기에 남긴 작품이라서 이 왕의 치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게 이제 의도인 거고, 객체는 당연히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고요. 이게 발견된 데는 로마 북부의 이제 프리마 포르타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작품이 발견이 됐고, 현재는 로마 바티칸 키아라몬티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고전 시대까지 작품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그 중세, 이제 중세가 시작되죠. 동로마 제국, 그래서 비잔틴 문화가 시작되는 그 중세 이후의 조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